집값이 고점을 찍은 게 2021년도인 것 같은데 네네. 그 최고가를 지금 근접하고 있거나 혹은 갱신하는 단지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문 닫고 들어가고 있다.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내려갈 있다. 수 있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지현입니다. 자, 오늘은 24년 경력의 실전파, 실전 투자가시죠. 불용님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세요. 부와 지식의 배움터 신형강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영강입니다. 듣자니까 여의도에서 네. 금융업계 일을 좀 오래 하셨다고 들었어요. 부동산으로 이렇게 이직하게 된 이런 계기가 좀 있으신가요? 처음에 이제 입사를 저는 이제 그 S보험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보험사가에서 보험을 파는 업무를 했던 게 아니라 부동산 담보대출하는 부서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업무상 부동산 이제 관련된 가격이나 이런 거를 좀 보고 이런 역할을 좀 하고 있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지 않아도 제가 부동산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하루 종일 부동산 가격 보고 일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더라고요. 한 몇 년 하다 보니까 거의 제가 그 당시 하던 지역에 동네 부동산 가격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것들이 재밌고 또 부동산 관련된 거 주변에서 또 위에서 보시기도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셨던 것도 있는지 점점 그쪽에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뭐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수도권 일부 지역도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 분위기 어떻게 좀 진단하고 계세요? 지금 자체만 보게 되면 상승장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되게 많이 지금 강한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모습 자체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좀 불안불안해 보여요. 예전에 그 흔히 말하는 침체장 뭐 지나고 나면 또 상승장이 오는데 그 상승장이 굉장히 크게 왔던 시절이 이제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였거든요. 그때 조금 과부하가 걸렸다가 조금 이제 분위기가 다시 살아나는 듯하고 규제도 좀 완화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남아있는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가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일단 칼을 빼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는 이 상승세가 조금 이어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한 조사에 따르면요, 서울의 아파트 5채 중에 한 채가 15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네. 굉장히 좀 비싸고 또 중소형 아파트 비중도 또 높다고 하는데 이런 중소형 아파트 가격이 부쩍 오른 이유, 배경이 좀 뭐라고 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꽤 오랜 기간 상승했다라는 표현을 제가 썼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장 후반부와 또는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대다수의 우리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파트 평수가 큰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이제 너무 큰 거는 부담스러운 시기가 됐고 그러니까 보통 30평대를 기준으로 국민평형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그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30평대부터 가격이 오르는데 오랜 기간 동안 올랐던 가격이 30평대 가격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30평대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이분들이 더 이상 그 가격을 감당하거나 부담하기가 어려운 시기에 좀 접어들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사회 문화적인 현상도 하나가 생겼던 것 같은데 서울 불패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 대한 관심도가 되게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처음 투자를 하던 시기만 하더라도 서울은 이제 구도심이 많았고 그래서 새로운 신도심을 개발한다라는 모토하에서 이제 일기 신도시가 개발되던 그리고 또 일기 신도시가 한참 정착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가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아무래도 서울의 아파트가 아무래도 슬럼화가 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자체가 일단 좋은 입지고 나갈 필요가 없는데 좋은 아파트로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서울에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가 그 어떤 때보다 팽배해져 있는 상황인데 30평대가 비싸니까 당연히 20평대로 분위기가 전환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지금 부동산에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가끔 이제 질문을 던지거든요. 서울에 25평 아파트하고 경기도에 30평 아파트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요즘은 대부분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그래도 서울에 살아야죠.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걸 보면 지금 나타나는 그리고 지금 질문해 주신 그 말씀의 현상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뭐 도심 회귀 현상과 그리고 절대적인 가격 차이 때문에 서울의 중소형 아파트가 좀 인기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집값이 고점을 찍은 게 2021년도인 것 같은데 네네. 그 최고가를 지금 근접하고 있거나 혹은 갱신하는 단지들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네네. 이런 분위기 혹시 뭐 전반적으로 시장이 뭐 넘어설지, 언제쯤 넘어설지, 아니면 좀 힘들지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넘어서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되게 꽤 오랜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가 상승장이라고 보통 표현하는 그 시점이 시작된 시점이 어떻게 보면은 2012년도를 바닥을 찍고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2013년도, 14년도 그 당시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평균적으로 5억대였어요. 5억대 아파트가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적으로 15억대가 됐다. 근데 일반인들의 소득이 얼마나 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렇게 늘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부담이 되는 상태고 정부의 규제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고점을 찍고 지금 주춤하는 상황이다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많이 임계점에 도달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떨어지게 되다 보니까 그 뭐 10억 같은 게 또 한때 뭐 12억 또 11억 이런 가격들이 한 1, 2년 전에 있었잖아요. 이런 가격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제 부동산으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부동산 투자, 불패라는 신화를 믿고 덤벼드는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저는 전고점을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많은 사람들은 착각을 하면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받아들이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하고 싶어요. 내가 문 닫고 들어가고 있다. 아, 네네. 위험할 수 있다. 위험할 수 내려갈 있다. 그렇죠. 왜냐하면 저도 부동산에 꽤 오랜 시간 미쳐서 살았지만 부동산이 무조건 오르는 시기는 없어요. 항상 조정을 받거나 어느 정도 시장이 재편되는 시장이 항상 존재를 했었는데 지금 얘기는 직전장의 모습과 그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걸 보면서 거봐 다시 오르잖아라고 하는 일종의 잔상 효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잔상 효과가 09년도에도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지금 그 모습이.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일단 임계점에 도달한 부분이 솔직히 좀 있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정부도 대출 규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약간 제어하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것이 앞으로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는 거는 좀 어불성설일 가능성이 높다. 당분간.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령님은 결국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 이후에 V자로 반등했었던 부동산 시장이 네. 2013년도 거치면서 하우스푸어, 뭐 유럽 재정위기 거치면서 이렇게 하향 안정화됐잖아요. 네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시나리오를 보고 계시는 거군요. 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저도 그때 좀 당황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도 분명히 저는 2009년 당시에 그 대북에 있었거든요. 그 당시 있었는데 정부의 규제가 강력했어요. 근데 그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2005년도, 6년도, 7년도, 8년도 계속해서 오르는 걸 보면서 덤벼들었는데 이제는 너무 많이 올라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설픈 것들을 먹으러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 직후에 또 규제가 딱 나오는 순간 무너졌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말씀하신 글로벌 금융위기라든지 유럽발 재정위기라든지 계속해서 연달아 있었고 뭐 사실 그때도 결국 영끌한 사람들이 예상치도 않았던 시장 환경에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하우스포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이 생각보다 영끌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늘었다. 그게 제일 큰 리스크자 위험이라고 보고 있어요. 영끌이라는 건 결국에는 미래의 수요를 이제 당겨오는 거니까 좀 탄탄한 이런 시장의 상승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주택 시장에 영향을 주는 대내외적인 경제 지표도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뭐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성장률이나 뭐 건설 기업의 신용 등급이라든지 지표는 좀 안 좋은 상황인데 시장은 오히려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겉에서 보는 사람들은 의아한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네네. 앞으로 조금 어떤 식으로 이제 뷰를 좀 가져가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경제 포커스를 맞추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현상이 되게 이상할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그 부동산 자체의 수익을 보시는 분들이 보는 포커스시라는 지금 말씀드렸던 요 내용과는 관련이 없어요. 대외적인 경제 지표 그건 난 모르겠고 일단 부동산 오르기만 하면 뭐 된다. 약간 이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수요와 생각들이 같이 공존하는 세상이 지금 딱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저는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은 결과론적으로 흔히 말하는 경제 체력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중기적으로는 좀 애매할 수 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지금 경제 지표가 이렇게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아이 그런 거 됐고 난 지금 집값 오르는 데 갈 거야. 이 사람들 때문에 약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재미있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런 착각들을 하시거든요. 아니 지난 몇 년 동안 파월 아저씨가 너무 금리를 많이 올렸단 말이죠. 근데 이제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라고 하니까 금리가 오르니까 부동산이 잠깐 무너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부동산 오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 이번에 들어오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경제 현상과 이 부동산 시장이 엇박자가 나는 경우도 꽤 발생하더라. 근데 이제 중기적으로 보게 되면, 길게 보게 되면 경제 체력에 부동산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단기적인 효과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저 8월 정부가 이제 88 공급 대책을 좀 발표했잖아요. 네. 결국엔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좀 잡겠다는 의지를 좀 보였는데 네. 시장 안정화에 어떻게 좀 도움이 좀 될까요? 안정화에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냉정하게 말하면. 네. 왜냐하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거라고 대내외적으로 공표했다 정도 수준 외에는 사실상 지금 부동산 쪽에 계신 분들은 그래서 어쩌라고 약간 이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실질적인 효과가 안 나타나는 네네. 정책인 그 거죠? 생각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시장에서 공급을 하는 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결국 건설사거든요. 아마 이분들이 생각이 바뀌려면 네. 건설사 살리기, PF 대출의 지금 위기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 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내용이 시장 안정화에 영향을 미친다가 아니라 저는 오히려 곧 또 다른 부동산 대책이 만들어질 거다. 오히려 그런 쪽으로 보고 있어요. 건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 정책. 네, 이런... PF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지금 올 한 해, 그다음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나왔던 대출 규제를 제외하고는 그 정부 정책의 기조 자체가 무조건 건설 경기 안정화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지금 안정화가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그게 나와야지 집을 짓는 건설사가 마음 편하게 집을 지을 수 있고 분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완성되어야지 시장 안정화가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안정화 시킬 거야라고 정부가 오늘 이제 1차 발표한 거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부장님 지적하신 대로 건설 경기가 지금 너무 안 좋고 건설 회사를 다니거나 뭐 실은 뭐 시행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지금 한치 앞을 못 볼 정도인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민간에서 어떤 공급이 일어나려면 이 부분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반기에는 뭐 NPL 시장이 오히려 좋아질 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걸 보면 여전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어떻게 좀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경제에 좀 충격을 주고 지나갈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정부도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에 충격이 줄 수는 있을 것이나 두려워하거나 공포에 갖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IMF도 겪어봤고 금융위기도 겪어봤고 유럽발 재정위기도 봤지만 그때는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은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는데 가끔은 밉기도 한 그 정부가 결국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시장을 살려내는 걸 봤기 때문에요. 저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주택 경기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게 양날의 검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서울과 수도권을 지금 대출 규제라고 하는 걸로 좀 살아나는 듯하니까 눌러놨잖아요. 네네. 재밌는 거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를 눌러놨다라고 해서 지방을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서울 경기 눌러놓으면은 그러지 않아도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거에 기본적인 요소가 지방 경기인데 지방 경기는 일반인들은 더 안 살려고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지방 경기가 더 위축될 가능성이 지금 1차적으로 나온다. 네. 그것 때문에 정부가 머지않은 시기에 서울 경기를 일단 눌러놨으니 다시 나머지 동네를 살리는데 그게 지방이 이뻐서가 아니라 건설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그 어떤 그 메커니즘을 생각한 거를 근거로 해서 지방 경기에 대해서 뭔가 살리기 위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주택 공급을 바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부가 운영해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모습이 예전의 모습과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네네. 지금 뭐 서울 수도권은 부동산 과열 조짐이 있어서 이런 불안 심리를 좀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지금 혹시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혹시 보시나요? 네, 저는 좀 눌러줄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부동산 전문가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으니까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은 저를 보면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면 저 나쁜 놈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네.
근데 네. 저는 냉정하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끊임없이 상승하는 거는 결국 그거는 버블이고 과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 버블의 끝은 항상 폭락이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정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융위원장이 지금 엄포도 놨다가 미안하다고 했다가 이러는 게 바로 이제 그러한 맥락 하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누르는 게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부동산 쪽 하시는 분들은 서운해 하시겠지만 잘하고 있는 거다. 다음에 당신네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예를 들어 또 있을 텐데 매번 그렇게 하는 건 욕심이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정부가 정책으로 누르려고 해도 네. 뭐 반포의 모 단지죠. 네. 국평이 60억 거래가 됐어요. 네. 평당 뭐 1억 7,600만 원 수준인데 뭐 평당 1억 간다라는 게 엊그제 같은데 1억 7,800이라는 게 정말 상상이 안 되거든요. 네. 개입이 있어도 그 고가 시장의 개입은 못 하지 않을까요? 그거는 네. 사실 호사가들이 떠들어대는 그 지역이라고 생각해요. 네, 특수한 지역이다. 이례적인 지역이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정부가 하는 행위와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이 내용들은 우리 일반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그 스토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근데 지금 말했던 반포, 뭐 원베일리부터 시작해서 뭐 압구정동, 저는 기본적으로 지구 얘기가 아니라 안드로메다 얘기라고 생각해요. 그분들한테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해서 무슨 영향이 미칠 것이며. 그렇죠. 네. 네. 그분들의 필요에 의해서 내가 이 아파트가 필요하네 라고 해서 산 일종의 명품 가방을 산 거랑 다를 게 없다고 봐요. 예, 명품 효과로 가격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네, 근데 그분들을 오히려 지금 그렇지 않은 이제 집값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싶으신 분들이 그 현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집값이 상승해야 된다라든지 한다라든지 이것들을 주장하고 싶은 것일 뿐, 저는 오히려 그 지역에 대한 얘기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한테 편향성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인들은 그 동네는 좀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지역은 빼고 부동산 시장을 이야기하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게 조금 더 시장을 보는데 제대로 보는 것 같더라.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뭐 그럼 서울 수도권 말고 일단 지방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자면 네. 지방은 여전히 뭐 서울과 확연한 온도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뭐 같이 따라오른다는 이런 공식이 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지방이 계속 하락하는, 하락폭을 키우는 이런 배경과 원인이 좀 있나요?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직전 투자자들이 욕심을 되게 많이 부렸어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보기 위해서는요, 바로 직전에 일어난 사회문화적 현상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시작이 2019년이었는데 2014년 9.1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이 상승하고 난 다음에 어디를 가야 되지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던 많은 사람들한테 2019년 아마 하반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부산 지역의 조정지역 해제가 촉매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2019년, 20년, 21년 들어가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지방장의 전성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몰려갔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실수요의 움직임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언제든지 빠져나올 수밖에 없는 투자 수요의 움직임이었다. 그래서 이 움직임이 끝까지 갈 수가 없었던 상황에서 2021년 9월쯤인가요? 그때 이제 정부의 대출 규제, 전세자금 대출 규제 등등 이런 규제가 나오면서 실수요의 그 탄탄한 수요가 아닌 투자 수요에 그냥 휩쓸어가는 현상들이 그냥 무너졌던 거. 그 다음에 그렇게 시장이 갑자기 초토화되고 난 다음에 가격이 떨어진 다음에 어느 실수요자가 강심장을 가지고 살 수 있겠느냐. 이제 이런 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추격 매수를 하지도 말아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조심스럽게 이 지역의 움직임과 정부의 대처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큰 그림으로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런 지금 약세장인 부동산 시장, 특히 지방 시장은 뭐 서울 시장과 달리 계속 이렇게 엇박자를 내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언젠가는 좀 턴어라운드 하는 시점이 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 턴어라운드라는 시점이 원래 이제 속된 말로 정부 마음인 건데 정부 마음인가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지금 정부가 이 지방장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지방 쪽에 살고 계신 실수요자분들의 그 유권자들의 심리도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던 건설 경기를 좀 안정화시키면서 분양을 제대로 돌아가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부맘이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뭐 일반적인 공식상으로 말하면 지방에 있는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뭐 언젠가는 오르겠지라는 상황은 언제라는 그 확신이 없잖아요.
근데 아무래도 정부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내가 요번에 조금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제부터 시작일 것 같은데요. 그게 2008년도와 9년도에 지방장이 활성화하게 됐던 그 시기와 좀 비슷한 맥락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2005, 6년도, 7, 8년도 이때 서울 수도권 부동산이 엄청나게 상승했을 때 네. 지방장은 말 그대로 초토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 지방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분위기 네. 있었죠. 그랬는데 2008년에 당시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었죠. 맞아요. 그때 지방주택 안정화주택 활성화대책이 시작되면서 그 2009년까지 계속 이어졌거든요. 그러면서 2009년도 하반기부터 지방장의 청약시장이 살아나면서 그 이후에 뭐 지방장의 뭐 굉장히 큰 급상승을 만들어냈거든요. 네. 그때는 저도 몰랐으나 그때 경험을 하고 복귀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정부가 바로 그러한 눈으로 지방을 좀 보고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정부의 행동에 따라서 좀 다를 가능성이 높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자, 그럼 뭐 이런 상황이라면 지방 뭐 부동산을 이미 투자하신 분이라 혹은 뭐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은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조금 접근하면 될까요? 지금 이미 투자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은 손해를 보고 계실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신 분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이긴 한데 투자하는 내내 손해를 보는 것도 경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역적으로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많은 동네가 아닌데 만약에 내가 투자 수요에 휩쓸려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약간 손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주변에도 여러 명 있었지만 그 몇 푼 아까워서 버티고 원금이 회복되는 거를 기다렸더니 내 나이는 벌써 10년이 지났더라. 뭐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봤고요. 근데 이제 만약에 지방 부동산인데 그것들이 인구 구조가 여전히 아직까지는 괜찮은 지방 광역시급이다라고 한다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그냥 저는 이분들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울 아파트, 수도권 아파트가 지난 2021년 이후 2022년, 2023년 되게 많이 떨어져서 심지어는 30, 40%가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결국 우리 지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전고점을 회복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게 거주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필수제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 중에서도 그런 입지가 좋아서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곳이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지고 계셨다가 적정한 시기에 파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보유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실수요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질문이거든요. 지금 집 살 타임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하면은요. 네. 저는 항상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무주택자분들한테는 사라고 말씀을 하는 입장이고요. 다주택자들한테는 조금 기다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거든요. 기다리라는 건 팔아라 혹은 뭐 그냥 일단 보유해라. 견딜 수 있으면 보유한 상태로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근데 지금 이제 질문 자체가 실수요잖아요. 네네.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들의 기본 성향 자체가 완벽주의를 추구를 해요. 집값이 떨어져서도 안 되고 내가 사자마자 오르는 동네를 네가 얘기해 주기를 바래. 약간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무슨 얘기를 해도 욕먹어요. 그런 단계를 조금 경험을 지나치고 나면 아 내가 실수할 수도 있구나 뭐 할 수도 있구나 뭐 기타 등등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는 꼭 말씀을 드리는 게 요즘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상승했었다가 좀 주춤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저는 이게 기회라고 봐요. 오히려. 네, 제가 처음에 투자를 했던 97년도에 경기도에 있는 신도시의 24평 아파트가 당시 기준으로 9천이었어요. 그러니까 IMF 직후예요. 네네. 그 아파트가 지금 따지게 되면 5, 6억 정도 해요. 그 얘기는 길게 보면 인플레이션 효과를 또 해지를 하면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거든요. 사실 명목 금액으로만 보게 돼도 이득인데 문제는 그 사이에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했다는 거죠. 지금 마침 또 시장 자체가 좀 달아올랐다가 네. 조금 주춤하는 상황에 접어든 것 같으니 좀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지금 샀으면 좋겠다. 근데 만약에 좀 내 예상과 다르더라도 그럴 때 속상해하지 말고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조금 기다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당신네들은 언제든지 길게 보면 이득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라고 실수요자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아직 잘 못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허무하게 말씀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싸게 사서라고 하는 게 저는 명목 금액이 아니라 굉장히 올라가는 속도로 가다가 주춤했을 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장기 우상향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그 어떤 사람보다 싸게 살 수 있는데 만약 그때 고점을 사게 되면 시장이 잠깐 삐끗하거나 위태로워지면 그 사람들이 무너지는 게 2012년도에 하우스푸어거든요.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항상 쉬지 않고 집을 살 생각을 하면서 그것들을 보면서 싸게 살 수 있는 상황이 어떨까, 무엇일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예. 그러면 그 내 집 마련을 준비 중이신 실수요자분들께서 고려해야 할 어떤 변수나 이런 요소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변수를 뭐 단기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제가 그동안 경험해 본 거를 보면은 이분들이 크게 반응을 하는 게 있어요. 호재. 역세권이 된다라고 하는 호재를 실제 모습보다 과대 포장해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미래에 생길 호재가 진짜 알고 보니 먼 미래일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좀 과도하게 접근하지는 않았으면 좋겠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택할 만한 동네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은 이미 본인의 로망과 유토피아를 정해놓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원베일리라든지 마용성의 뭐 무슨 아파트, 옥수동에 있는 무슨 아파트라든지 딱 정해놓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얘기는 바꿔놓고 말해서 본인이 아직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눈에 띌 때 보기 좋았던 아파트를 계속 보시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 아파트가 이미 많이 오른 아파트라면 한동안 안 오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서울 전체로 놓고 보게 되면 그 아파트도 좋지만 또 다른 아파트도 있거든요. 그런 아파트들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뭐냐. 그리고 이 아파트가 있는 위치에 있는 이 뭐 서울이나 경기도 어떤 지역이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이냐. 이것들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잠시 내 마음에는 안 들 수는 있으나 거기 들어 살다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내 최종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데 대다수의 실수요자들이 단번에 한 방에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수십억을 벌고 싶어 하시는 이러다 망하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을 좀 찝어서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저 그 내 집 마련하실 때는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추천하시는 편이신가요? 금방 말씀드렸던 거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대다수의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라.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궁극적으로는 다시 아파트들로 선회를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빌라나 오피스텔보다는 당연히 아파트가 낫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선택하는 기준도 이제 계속 시기마다 좀 변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좀 주목해야 될 아파트 선택 기준 혹시 가지고 계신 걸 좀 공유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일단 아파트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하고 동일한 것 같아요.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아파트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그 교통 부분 있잖아요. 교통 부분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이렇게 개발한대 라고 할 때 이 기간이 얼마가 되는지를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본인이 교통이라든지 역세권 이런 거에 되게 민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것 중에 예를 들어서 GTX-A다. 그럼 GTX-A는 어쨌든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땅을 파고 있잖아요. 땅 속에서 열심히 지금 파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건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땅도 안 파고 있는데 말만 많은 GTX-C나 B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최근 들어 좀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장 홍대선 얘기가 요즘 신문 기사에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또 대장 홍대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대장지구 분양을 받아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뭐 분양받는 건 좋겠지만 그리고 뭐 지역적으로 뭐 서울 수도권이니까 좋은데 문제는 그 역세권에 기대를 하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한테 로망이었던 위례 신도시의 위례 신사선이 속된 말로 스톱 걸렸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실수요자분들은 교통망을 보실 때 몇 년 안에 달성 가능한 거냐 이런 부분들을 되게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8호선이 개통되면서 구리 남양주를 통과했었잖아요. 만약에 근데 그 내용들을 작년이나 재작년쯤에 미리 계획을 세우고 봤더라면 지금 이제 조금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로 충분히 수익을 못 쓰니까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맞지 이제 시기적으로 먼 미래에 나타난 것들을 너무 좀 과대포장해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분들이 너무 많다. 자, 지금 뭐 그러면 비아파트 시장을 조금 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빌라, 다세대 같은 여전히 좀 침체 국면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 시장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시장 가치를 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제 부동산이 어려운 건데 제가 좀 전에 비아파트보다는 아파트가 낫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듣는 초보자분들은 아파트군.
라고 해서 비아파트를 안 보세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비아파트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왜 그러냐면 잘만 보면은요. 침체 국면이라는 얘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기본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비아파트라고 하는 이 시장이 지금 침체에 빠진 이유가 뭐냐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전세 사기예요. 이제 자금이 부족한 사회 초년병들이 들어가서 살던 곳이었는데 여기에 전세 사기나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완전히 이 시장이 초토화돼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을 관심이 없어 보이니까 사람들이 그럼 아파트를 볼까라고 하면서 아파트 중소형으로 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얹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들을 지금 정부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장에 현상이 나타난 걸 보게 되면 정부 쪽에서 지금 제일 걱정하는 게 시장이 꺾임으로 인해서 공급이 몇 년간 제대로 안 돼서 지금 건설 경기를 안정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전세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조적인 모순이 아니라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발생됐던 전세 사기나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면 기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것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급을 해주게 되면 6개월에서 1년이면 지을 수 있는 구조가 빌라와 그 오피스텔 같은 것들, 도생 같은 거기 때문에 네.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작년부터 이 비아파트 부분을 짓는 뭐 업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약간의 혜택을 준다라는 것들이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결국 이게 전세 사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놀랬던 사람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많은 노력들을 정부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공급들을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겠구나라고 지금 하는 상황이 앞으로 예상되고 있어요. 침체 국면이 계속 간다라고 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정부의 이런 어떤 88 공급 대책에 관련돼서 비아파트 시장의 네. 공급을 늘리는 게 오히려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최악인 비아파트 시장을 원상회복시켜주는 조건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약간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 빌라나 오피스텔을 싸게 사서 다시 원상복귀 됐을 때 비싸게 팔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긴 하겠죠. 하지만 이 비아파트 시장은 분명한 거는 그 어떤 사람들한테도 최종 정착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들을 너무 투자로 접근하게 되면은 또 욕심부리다가 사람들이 아파트로 넘어가면 또 비아파트를 또 수십 년을 갖고 계시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도 비아파트에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떤 점을 좀 유의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좀 좋을까요? 비아파트 시장은 지금 특히 이제 서울에 있는 빌라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신문기사에서도 제가 본 것 같은데 한 건도 없다. 어떤 달은 이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은 내가 아파트에 관심이 있거나 하니까 그냥 휙 하고 넘어갔던 기사인데요. 이거 사회 초년병들이거나 약간 좀 사회 약자들이 거주하시는 이 집들이 공급이 안 된다는 거 되게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전세 사기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지금 LH에서 네, 경매 넘어가는 거 매입 매입한다는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네네. 이것들을 보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상황의 변화를 인지를 못한다는 거는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안정화된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역시 또 똑같아요. 근데 거기가 역세권이야. 아, 그러면 또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역세권이기 때문에 올 거거든요. 근데 그 비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다. 근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정부가 이것들을 풀어준 게 그래서 비아파트를 빨리 지어라라고 해서 많은 혜택을 좀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대출도 좀 싸게 해주겠다 등등.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년 후에 공급 과잉으로 나타나요. 그럼 다시 한번 더 침체가 올 수 있는 구조적으로 경우가 될 수밖에 있겠죠. 없는. 사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이유가 제가 갑자기 정부의 이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떠오른 생각이 아니라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있었던 일이에요. 네. 똑같이. 정부가 그때도 비아파트를 살렸고 그때 인기가 있었던 게 말씀하신 도생이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한 2014, 15년도에는 뭐 도생이나 빌라를 매입했다가 뭐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사례가 실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돌아보게 되면 비아파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 정상화가 분명히 될 거고 여기서도 충분히 기회가 되거나 여러분들 거주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너무 부담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다만 공급 과잉이라고 하는 부분에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조금 중기적으로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는 한번 지으려면 뭐 적어도 3, 4년 걸리는데 이런 도생이나 뭐 이런 빌라, 오피스텔은 이제 뚝딱 짓는단 말이에요. 6개월 만에. 네네. 이게 공급의 탄력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이 투자 상품으로선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특히 부동산을 굉장히 잘 아시는 분들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실 수는 있겠지만 네. 정말 부동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잘못 사면 좀 싸다고 샀다가 좀 물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이런 그렇죠.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실 고수의 영역이에요. 어쩔 수 없는지 이제 사회 약자분들, 자금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한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 빌라나 오피스텔 또 기타 이제 이런 도생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갑자기 눈이 돌아가는 이제 돈독이 오른다 그러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어느 정도 내 예상과 다르게 좀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상급지 또는 상급 거주지, 거주 유형으로 옮겨 타신다라고 조금 담백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빌라에 살고 계시거나 비아파트에 있다 하더라도 그 기회를 잡아서 또 옮기실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거기서 욕심이 들어가면 오래 걸리는 거죠. 자, 요즘 뭐 수요가 증가했던 갭 투자 수요. 네. 왜 최근에 이제 대출 이제 규제로 인해서 좀 한풀 꺾이는 좀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실제 시장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갭 투자는 진짜 대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주춤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이 대출 규제가 계속 이어질 거라 갭 투자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에는 그동안 제가 본 이 갭 투자 상품의 특성은 좀비와도 같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나요? 네, 좀비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속성인 이유가 이 부동산을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속성이 돈이 없는데도 부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다 보니까 소액 투자에 욕심이 있어요. 근데 이 소액 투자의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갭 투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 안 없어져요. 저도 예전부터 봤지만 갭 투자가 죽었다 생각했는데 살아나고 이것들을 워낙 많이 봐서 지금은 좀 애매하지만 또다시 기회가 되면 또다시 스물스물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결국 뭐 이 갭 투자 시장을 좀 교란시킨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뭐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어디나 투자하는 사람들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투자 방법은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투자 방법은 과하면 교란해요. 아, 네네네. 그래서 부동산을 얘기할 때 투자라고 좋게 말씀하시지만 과열되면 투기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갭 투자 자체는 소액으로 부동산을 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되게 좋은 방법이지만 이것들이 세력화되고 거대해지면 시장을 엄청나게 교란시켜서 시장을 무너뜨리는 데 영향을 또 많이 미치더라고요. 또 뭐 어떻게 보면 얘도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뭐 단군일의 이제 최대 재건축 단지로 알고 있는 둔촌 주공에 대한 전세 대출 규제로 인해서 지금 뭐 집주인이나 뭐 세입자나 굉장히 큰 혼란을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좀 어떻게 앞으로 좀 계속될지 혹은 뭐 진정이 될지 어떻게 좀 전망하고 계세요? 저는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조와 생각이 뭐냐면 정부는요 시장의 혼란이 일어나는 거를 되게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둔촌주공은 단군이래.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여기에 걸려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군일의 가장 큰 재건축 단지인 둔촌주공에 예를 들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 집값이 떨어지든 전세 대란이 나든 여러 가지 이렇게 발생되게 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여러분들은 다 알고 계세요. 바로 1년 전인가 제가 정확하게 연도는 기억이 안 나는데 둔촌주공이 분양할 때 시장 경기가 되게 안 좋았단 말이에요. 요 시점 전으로 규제 완화를 했었어요. 1년 6개월 전이죠. 네네. 네. 그래서 그때 무슨 얘기가 언론 헤드라인에 있었느냐? 둔촌주공 구하기. 아, 네. 일병 구하기. 예. 네.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둔촌주공이 무너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는 시장 전체의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다. 그 왜곡된 신호를 주게 된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둔촌주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둔촌주공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그 서울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에 연관되기 때문에 아마 전세 대출 관련된 부분도 특히나 그런데요. 전세 대출은 이게 정부가 감히 건들 수 없는 대출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 매매는 심하게 표현하게 되면 다주택자라고 하는 나쁜 놈들이 존재하거든요. 프레임이 그렇게 됐죠. 전세는요, 나쁜 놈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불쌍한 세입자들을 살려줘야 되는 대출이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세자금 대출을 잘못 건드리면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난감한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과거에 2009년부터 2010 한 5, 6년도 이 당시에 전세자금 대출이 좀 더 활성화됐을 때 정부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을 거의 무한대로 풀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갭 투자의 요인이 됐었는데 그걸 왜 풀었냐를 생각해 보게 되면 서민들을 위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둔촌주공이라는 이름 자체가 일단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데다가 더더구나 전세자금 대출이다 이러면은 전세를 들어갈 사회적 약자들도 낭패를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그래서 저는 전세자금 대출 부분이 되게 많이 이슈가 되긴 하겠지만 정부가 이 부분들은 되게 많은 고민을 가지고 좀 해결을 하려고 나설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갭 투자를 좀 염두하고 계시는 분들, 실수요자분들 어떤 전략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요? 일단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요. 시장이 한번 격변의 시기 또는 이제 약간 변곡점이다 싶을 정도로 뭔가 크게 바뀌는 때는요. 기다리는 게 장땡이다. 기다려라. 네, 기다리는 게 장땡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태평양 한가운데 태풍 나는 데 들어가봤자 그 사람들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갭 투자를 뭐 염두에 뒀던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오히려 그 실수요자들은 기다릴 수가 있는데 갭 투자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조금 조급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분들이 더 위험하거든요. 저는 갭 투자의 시장 환경은 기본적으로 전세 가격 상승이 좀 더 표면화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괜히 나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전세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움직여도 되는 건데 지금 너무 설레발을 치는 사람들과 가짜 전문가들이 조금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 이걸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의 적정 가격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좀 팁이 좀 있을까요? 적정 가격을 안다라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아요. 명목적으로 예를 들어 10억이 비싼 가격이다. 15억은 뭐 대단히 비싼 가격이다. 5억은 싼 가격이다라고 이게 흔히 말하는 무슨 업무 정의가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특히 초보자들이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거고 저도 처음에 집을 살 때 이제 24평의 신도시 아파트를 9천 주고 샀었는데 사놓고서도 제일 고민이었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도대체 이 가격이 비싼 가격일까 싼 가격일까. 지금 와서 보면 그 아파트가 지금 한 5, 6억 하거든요. 그럼 그 5, 6억 가격이면 그때 내가 당연히 싼 가격에 샀는데 그때 왜 나는 그걸 갖다가 비싸다고 생각을 하거나 되게 고민이 많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부동산 가격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우상향한다라는 전제를 두고 보면은 일단 지금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싸다. 약간 그 입지가 좋은 곳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요 생각을 한 가운데에서 싸다 비싸다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전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다. 이러면은 원래 정상적인 가치보다 사람들이 덤벼들어서 수요를 늘려놓은 거잖아요. 이 가격은 꼭 떨어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거품의 유무로 그냥 적정 가격을 판단하는 게 낫다라는 거. 왜냐하면 오랜 기간 동안에 도대체 얼마 가격이 정확히 맞다? 이거는 저도 수도 없이 고민을 해봤지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격 자체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만든 가격이냐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의 가격이냐 그런데 그게 그 지역의 입지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풍부한 곳이냐 이것을 보면서 판단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에 뭐 사람들도 안 오는 고흥반도에 있는 무슨 모 아파트가 있는데 사람 안 오잖아요. 그런 아파트 가격을 가지고 싸다 비싸다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주변이 엄청나게 올라서 한 20억이 됐는데 이 옆에 있는 아파트가 입지도 괜찮고 사람들이 올 만한 곳인데 뭐 오래됐다라는 핑계로 그 아파트가 10억밖에 되지 않는다? 저는 이건 싸다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하는 게 오래 하다 보면 조금 정확도가 좀 높아지는 것 같아요. 좀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부령님께서 말씀하신 싸다, 저평가다 어떻게 좀 판단하는지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그러니까 싸다라고 하는 거는 가격인 거고요.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제 오늘 얘기를 하면서 되게 많은 얘기 중에 사회 문화적인 구조 변화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느낌을 받으실 텐데요. 그런 것들이 저는 저평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바뀔 곳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상승을 했던 이번 그 2014년도부터 한 21년 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아 내가 이걸 살 걸 하고 되게 아까워했던 동네들이 있어요. 근데 누구나 선호하는 곳들 하면 다 강남이잖아요. 근데 그 강남같이 누구나 선호하는 곳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와서 되게 아쉬워하는 곳 중에 하나가 마곡이에요. 왜 그러냐면 마곡은요 강서구라는 동네에 있었고요. 강서구라는 동네는 일반 사람들이 그다지 선호하는 동네라고 보여지기,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용성, 뭐 마포성동, 용산과 같이 서울 중심지에 가깝고 교통 사통팔달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 아닌 특정 지역에 치우쳐 있는, 그리고 우리 머릿속에는 김포공항밖에 생각이 안 나는 그런 동네였었잖아요. 네. 근데 그랬던 동네가 그 동네에 정부가 개발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인프라를 갖다 밀어넣고 거기에 회사가 들어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어서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랐다. 이거는 만약 그때 마곡에 아파트 분양을 했던 2010년대 초반부에 그 아파트, 마곡 아파트는 저평가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게 이번에 8월 달에 개통됐던 다산 신도시 또는 남양주 그쪽 같은 경우도 그 직전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아서 아파트 가격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역세권의 가치를 인정을 못 받고 있다가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평가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는 곳들을 주로 판단할 때 저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아, 네. 또 그런 것도 갑자기 생각나는 건데 상봉동이요. 상봉동이요? 예, 상봉동 하면은 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 네. 상봉터미널, 중랑구 이래요. 근데 상봉역을 가보시면 기절하실 듯이 놀라실 거예요. 중랑구의 핵심 개발 지역이거든요. 가서 보시게 되면 초고층 빌딩들이 되게 많이 들어서 있거든요. 이게 이렇게 발전되는 곳, 그리고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곳 중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은데 상암. BMC. 상암 우리 네. 뭐 하면은 옛날 쓰레기산 있던 곳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저 성산대교 넘어가면서 그 냄새, 옛날에 진짜 났죠. 네, 났던 냄새가 더 맡았던. 그래서 저는 성산동과 수색동에 사람이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그런 편견이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수색 증산 뉴타운 엄청나게 가격이 오르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저평가다. 그렇다면 내가 서울에 투자를 하거나 서울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 서울에 앞으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정부의 목적 계획에 의해서 바뀔 만한 것들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것들을 보면 나중에 그것의 지역의 아파트는 당연히 저평가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여전히 수도권 내에 저평가된 아파트가 여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나라가 존재하고 네네. 그 도시계획이 존재하면 그건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혹시 부령님이 갖고 계신 노하우 중에서 조금만이라도 핵심적인 요소 구별해낼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좀 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도시계획 진짜 유심히 많이 보는 편이에요. 그 대신 도시계획을 보면서 쓸데없는 착각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곧 일어날 일은 아니거든요. 계속 그 핵심 지역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계속 하나씩 뭔가를 얹어나가는 것들을 많이 봐요. 오랜 시간 보면서. 그러면 아, 이 지역이 많이 바뀌겠구나.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청량리였던 것 같아요. 청량리 하면 우리들한테는 좀 되게 안 좋은 이미지가 되게 강했었는데 서울시 그 도시계획 계속 몇 년에 한 번씩 바뀌잖아요. 네네. 청량리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계속 청량리 얘기가 예전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언젠가는 바뀌겠구나. 근데 그 주변에다가 전부 다 또 뉴타운이 들어서더라고요. 전농 뉴타운이라든지 답심리 뉴타운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동네는 상점 몇 개를 하겠구나.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하고 느끼고 나니 사람들한테 그런 지역들이 어디 있는지를 잘 눈여겨봐라. 그러면서 이제 많은 지역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뭐 요즘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얼죽신, 얼어 죽어도 신축이다 이런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신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한데요. 전문가님도 이제 신축이 낫다라는 이런 입장이신가요? 아니, 저는 반대고요. 얼죽신한 얘기를 딱 했던 그 순간에 제 주변에 있던 친구들한테 약간 장난스럽게 저러다 얼어 죽는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제 경험칙을 되게 중요시 여기게 된 것 같아요. 그 얼죽신이라고 하는 그 대표적인 성향으로서 얘기하는 게 지금 MZ세대들 얘기하잖아요. 이 MZ세대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과거의 신세대들을 얘기하면서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다시 원상복귀 되는 걸 워낙 많이 봤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욜로라고 얘기를 했지만 골로 같다. 지금 또 그 이후에 했잖아요. 2000년대 초반에 비슷한 현상이 있었거든요. 혹시 모 카드 회사 되게 유행했던 CM송인데 아버지는 말하셨지 인생을 즐겨라. 네.
그게 욜로잖아요. 근데 그 위에 패러디가 나왔어요. 뭐죠?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제 나이대를 돌아보면 저도 젊었을 때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던 세대였어요. X세대. 오렌지족이 저희 세대거든요. 근데 그 세대들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회가 바뀌었다. 맞는데 중요한 거는 그 세대들이었던 저희들도 당시에 신축 아파트를 샀어요. 돈이 됐으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신축 아파트를 사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어쩔 수 없이 구축을 사게 되는 현상을 겪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속 그 사회적인 현상들이 계속 바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면 흔히 말하는 효용 가치에 따라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얼죽신이라고 나온 단어가 그 MZ세대들의 효용 가치상 뭐 커뮤니티 시설도 좋고 모두 하지만 그 이상의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결국은 다시 구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워낙 많이 봤고 저 또한 신축을 선호하는 X세대였으나 돈이 없으니 구축을 사게 되더라라는 실제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얼죽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애매한 요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제 입지가 좋은 곳은 그나마 난데요. 입지가 애매한 곳에 지금 신축들이 되게 많이 오른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은 5, 6년 지나면 신축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축이 아니라 곧 구축이 될 운명이거든요. 애매한 곳의 신축은 가격들이 오히려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위험할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어떤 특정 지역들, 특히 이제 일기 신도시를 주로 예전에 많이 봤었는데 일기 신도시는 구축이었고 그 주변에 택지개발지구가 들었으면서 신축 아파트들이 정말 많이 들었고 그때 신축들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서 비싼 가격으로 샀는데요. 지금은 일기 신도시가 더 비싸요. 결국엔 입지의 문제. 네, 입지의 문제를 얼죽신한 용어로 그게 무슨 엄청나게 새로운 현상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단편적으로 자극적인 용어를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네. 자, 그럼 뭐 신축도 신축 나름이고 구축도 구축 나름일 텐데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매수할 때 판단하면 될까요? 일관성 있게 제가 계속 오늘 말씀을 드렸던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살려고들 하시겠지만 일단 그 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아파트 또는 이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는 지역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아무리 구축이라 하더라도 결국 신축을 못 산 사람들이 구축으로 넘어오는 동선 안에 제일 첫머리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때 내가 너무 한 아파트 단지에 사랑에 빠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입지가 좋은 곳, 수요가 많은 곳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장 맨 위에 올려놓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좀 세세하게 좀 알고 싶으실 것 같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출 없이 한 4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 신혼 부부예요. 네.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싶어요. 네. 어느 지역에 어떻게 대출을 받아서 좀 산다면 올해 어떤 판단을 해서 접근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 판단을 하기 전에 전제를 한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면 사람들은요, 내가 가고 싶은 동네를 1순위로 놓고요. 그 다음에 항상 계획이 틀어질 거를 대비해서 2순위, 또 2순위가 안 될 거를 해서 3순위를 만들어 놓는 경우가 제일 많죠. 근데 이것들을 저는 부동산에서는 동선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제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꼈던 가장 대표적인 동선이 흔히 말하는 경부라인이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강서구에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내가 강남에 출퇴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강남부터 시작해서 내가 살고 있는 강서구까지 오는 라인을 일종의 하나의 동선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게 맞는 거고, 그렇게 따지면은 강남구 바로 옆에 있는 게 서초구도 강남이니까 그럼 동작구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영등포구라든지 이런 식으로 동선을 따라서 잡는 게 가장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억이라고 하는 내 가지고 있는 돈을 근거로 하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르게 내가 예를 들어서 용인 뭐 수지에 산다거나 수원 영통에 산다거나 뭐 출퇴근할 때 보게 되면 각종 그 교통망들 전철 따지게 되면 움직이는 동선이 정말 신기하게도 일치해요.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그래서 제가 항상 쉽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아냐고 얘기를 하는데 철저하게 동선이거든요. 강남은 강남이 움직이면 다음에 잠실이 움직이고요. 잠실이 움직이면 위례가 움직이고요.
위례가 움직일 때쯤, 그러니까 위례가 움직이는 그 시기에 분당이 같이 움직여요. 판교와 분당이. 그리고 분당이 움직이면 수지가 움직이고 수지가 움직이게 되면 죽전과 영통이 움직이는, 이렇게 동선에 따라서, 교통망에 따른 동선에 따라 움직이거든요. 그것들이 또 북쪽으로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내가 집을 구하려고 하는 젊은 분들이 생각한다면 내가 살고 있는 동네이거나 내가 관심 있는 동네를 찾아서 그 강남을 갈 수 있는 동선 라인을 찾아라. 근데 저한테 물어볼 때 이렇게 물어보면 혼내요. 분당에 있는 A 아파트하고 노원구에 있는 B 아파트하고 마포구에 있는 C 아파트 중인데 어디가 좋아요? 라고 물어보는 순간 저는 뭐라고 해요. 완전 지역이 다른 거는. 네, 속성이 다른 아파트를 가지고 그건 나를 무당 취급하는 거다.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28년 부동산 시장을 보셨는데도 이제 이런 거는 또 무당 취급으로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무당도 못 맞추더라고요. 네. 동선은 맞출지언정 네. 이런 서로 다른 지역의 특성들은 서로 제각각일 수 있다라는 말씀. 그러니까 속성과 그 지역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뭐 학군 때문에 갔는지 뭐 했는지 다 다른데 그 수많은 고차 방정식을 풀 수는 없다. 우리 능력이 안 된다. 그걸 갖다 1차 방정식으로 만드는 거는 동선을 찾는 게 제일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수요자라면 그게 가장 쉽게 그리고 현명하게 선택하는 방법일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좀 또 다른 질문을 좀 한번 드려보면요. 청약시장 한번 조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지금 청약시장 뭐 굉장히 불붙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전히 분양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고분양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아무래도 신축의 청약이더라도 네, 고분양가는 왜냐하면 피하는 게 역시 낫다. 또 저는 그동안의 시장의 흐름을 가지고 놓고 보는 편인데 초반부에 제가 언급한 내용 중에 하나가 서울의 아파트의 분양가가 5억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15억을 기본으로 깔고 가잖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에서 얘기하시는 많은 전문가분들, 전문가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양가는 계속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싼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이 맞는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틀린 말이에요. 그 가운데에서 부침이 없었던 거예요. 시장이 꺾이거나 그런 것들을 본 경험이 없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시장에서 상승장이 만들어지게 되면 분양가부터 상승을 하고요. 분양이 잘 되는데 어느 건설사가 분양가를 높게 책정을 안 하겠습니까? 문제는 분양가가 높게 책정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줄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구매력이 떨어졌다거나 이런 상황이 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미분양이에요. 즉 분양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는 인과관계가 맞는 것처럼 느껴지나 사실 그게 안 맞는 게 그 과정에서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청약 경쟁률이 떨어지고요. 두 번째로는 미분양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나타났던 현상이 2022년과 2023년이에요. 그랬는데 지금 상황에서 다시 약간 장상 효과가 남아서 사람들이 거봐 올라가자라니까 지금 좀 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아, 다시 올라가니까. 그런 현상들이 만들어지는데 구매력이 줄어들었다는 건 변함이 없어요. 상당수 아직 미분양이 많이 진행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왜 자꾸 그 눈에 보이는 이쁜 꽃 몇 송이만 보고 옆에는 다 황무지인데 강남 로또 열풍에 이제 휩싸일 필요가 없다. 예, 그렇게 보고 아직은. 계시는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저는 그래서 지금 고분양가 부분들을 들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미분양이 발생하는지 보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아, 전 그렇게 해서 또 올라간다면 조금 더 좀 떨어진데 아직 덜 오른 데를 찾아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추격 매수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최근에 뭐 로또 청약 열풍이 좀 휩싸이면서 뭐 무순위 청약에 대한 레미안 원펜타스 네. 뭐 조사를 하겠다고 하니까 이제 부적격 당첨 취소를 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잖아요. 네. 이런 문제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청약제도를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냄새를 피웠죠. 언론에서 나왔는데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가장 기본 문제였던 것 같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가 되게 되면 로또 분양과 이꼴이거든요.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분양가와 이꼴이에요. 가격 상승과 이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이럴 땐 좋지만 저럴 때는 나를 나쁘게 힘들게 만드는 그런 거라 저는 청약시장이 계속 바뀔 거라고 봐요. 이렇게 됐다가 저렇게 네, 됐다가 안 좋은 상황이 좀 더 부작용이 커지게 되면 바꿨다가 그래서 아마 이번에
그 지금 레미안 원펜다스 문제처럼 이렇게 해서 로또 분양, 그러면 또 이제 시샘이 발생되기도 하고 거봐라 쌤통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오겠지만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게 이렇게 로또 분양을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이렇게 할 거고 그럼 청약시장을 바꿀 거고 또 바꾸고 난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상황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또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 또 분양가 상한제 풀어라 또 이런 얘기가 계속 만들어질 거고, 또 그때 시장이 만약 안 오르는 상황이 되면 또 풀을 거고,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되는데, 제가 부동산 정책을 제가 이제 나름대로 전문가 입장에서 공부해 본다고 1977년부터 계속해서 정리 작업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약시장은요, 분양가 상한제를 기본으로 해서 계속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번에만 발생했던 문제가 아니다. 심지어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난 지역이 있는데 2008년인가 2009년이었을 거예요. 경기도에 광교 바로 옆에, 당시에는 이제 광교가 분양하기 전에 영통하고 광교 사이에 영덕지구라고 있었는데, 그 영덕지구의 경남 아너스빌이 주변 시세 대비 2, 3억인가, 그때 기준으로 2, 3억이면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분양해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어요. 역시 그때도 로또 분양 얘기가 되게 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하반기에 강남 3구에 영상이 나갈 때는 뭐 청담 르엘 이미 분양했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단지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여전히 하반기에는 청약 광풍이 좀 불 거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사람들이 그대로 잔상 효과가 남아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제 거기서 아까 제가 표현했던 것처럼 지금 이제 대출 규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강력한 규제가 나오면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 청약 경쟁률이 점점 로또 분양인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걸 당첨됐다고 해서 내가 계속 그걸 할 수 있다 장담하지 못한다면 그게 점점 줄어들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이제 말씀하신 이슈와는 전혀 다른 이슈들이 더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 뭐 부동산 시장의 수요 공급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분양 물량이 좀 풀려야지만 어떤 수요 자체를 좀 묶어주면서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오히려 또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런 청약 광풍의 이런 부분들이 심리에 좀 자극을 줘서 오히려 부동산을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들 거다라는 말씀도 좀 많이 하시는데요. 11월부터 또 B아파트 한 채를 갖고 있으면 무주택으로 또 간주를 한다는 이런 이야기도 또 들리는 거 보니까 시장에 좀 적잖은 어떤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나타날 어떤 청약 시장의 변화는 좀 어떻게 좀 예측하고 계실까요? 오히려 청약 시장의 변화보다는 이거는 청약 시장이 목적이 아니라 B아파트 한 채가 목적이라고 봐요. B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렇죠. B아파트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네들은 원래 아파트에 관심이 있지. 근데 B아파트 한 채 사도 아파트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한 채 더 사주세요 라는 게 포커스이기 때문에 오히려 청약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더 큰 영향을 미치려면은요, 제 주변에 있는 다주택자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요, 취득세 풀어달라는 거예요. 취득세를 풀어야 한 채를 더 사진데, 지금 말씀하신 B아파트 한 채 사고 청약해서 한 채를 할 사람이 그분들은 없어요.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못 사실 거고,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전히 세제 부분에서 개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세제 개편이 가장 큰 이슈지, 이거는 사실 그 밑에서 살짝 움직이는 정도 수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뭐 정당 구조를 보면 세제 개편까지는 힘들겠죠? 당분간은 힘들겠죠. 네, 그럼 한 어느 정도 돼야 이제 세제 개편이 좀 움직임이 좀 있을까요? 세제 개편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요, 이것도 또 단계가 그전 과거에는 있더라고요. 우리가 공급 부족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B아파트 공급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 눌러놨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서울 수도권은요, 전세 가격 상승이에요. 어차피 이게 필수 시장이기 때문에 전월세를 살든 아니면 매수를 하든, 근데 매수를 못하게 하거나 매수가 힘든 시장이면 결국 전세 가격 상승인데, 이 전세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 가장 큰 문제가 정부 입장에서, 여당은 어쨌든 풀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야당은 지금 못하게 하는 입장인데, 야당이 갑자기 입이 할 말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항상 해왔던 게 서민들의 거주 안정이잖아요. 근데 전세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면 서민들의 거주 안정이 문제가 되거든요. 결국 그것 때문에 2009년과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많이 했는데, 이분들이 그것들을 풀어줬던 것들이 결국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그 구조화에서 조금씩 풀어주는데 동의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마 지금도 그런 부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내년도에 만약 이 자리에 나오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분명 전세 가격 상승 가지고 얘기가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세 가격을 좀 더 생각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결국 뭐 좀 사회 문제화 돼야지만 이런 어떤 법률적인 부분도 개편이 가능하다 이렇게 네. 이해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청약시장으로 돌아와서 청약시장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 네. 어떤 점을 좀 유의해서 좀 접근해 보시는 게 좀 좋을까요? 지금 청약 시장과 관련돼서 청약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거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청약 그 통장을 없애는 분들도 많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0여 년 동안 보면서 느낀 거지만 요게 은근히 보물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청약 통장은 그냥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청약 통장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없애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내 가점도 안 맞고 뭐도 안 맞고 이러니까 이거 아무 의미가 없다. 근본적으로 저는 소액 투자에 도움이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없으시면 안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분양가의 10%를 내고 중도금을 받아서 3년 내지 4년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네. 시간에 기다리는 투자이고 소액 투자가 되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면은 뭐 재개발이라든지 또는 기타 등등 다른 뭐 경매라든지 다른 거 얘기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관심을 보이더라도 청약 시장이라고 하는 거를 절대 놓치지 마라. 그 사이클처럼 나한테 좋은 기회가 반복적으로 오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기다리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청약 제도가 계속 변경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 제도가 변경이 되었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입지가 좋거나 수요가 풍부한 곳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거두절미하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니까 여기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는 기준을 좀 명쾌하게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뭐 하나 배웠습니다. 청약 통장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유지하신 다음에 기회를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부룡님의 말씀 제가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룡 신영강 대표님을 모시고요. 부동산 시장 진단부터 투자 노하우까지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